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소화계통 마지막 시간이에요. 간, 담낭, 그리고 이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소화계통의 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혈관 특징들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관 공부를 조금 하고 간과 담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어서 이자, 췌장이죠. 판크리아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계통의 혈관이에요. 이 소화계통들도 각각의 기관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소화, 흡수 이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동맥혈을 어디선가 받아와야겠죠? 자, 그 동맥혈 어디에서 받아올까요? 바로 우리 심장에서 내려오는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이 복부 대동맥이 3개의 동맥으로 갈라지면서 각각의 소화계통의 소화장기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강동맥은요. 좌위동맥, 위, 그리고 간, 비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상장간막 동맥은 영양소를 소화 흡수 담당하는 소장 전체, 그리고 대장을 관장하고 있고 하장간막 동맥은 결장 후반부터 직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복부의 소화관에는 동맥이 3개로 갈라지면서 그것들이 각각 몇 가지의 장기들을 담당해서 혈액을 공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제 소화계통에서 다 사용을 한 혈액, 그리고 소화계통에서 뭔가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그 영양소를 담은 혈액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간문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문맥, 포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부르죠. 식도 하부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이 소화기관, 그리고 췌장, 비장을 둘러싼 모든 정맥혈들은 다 모여서 문맥으로 집결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유쾌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들을 이 문맥으로 이고지고 가지고 가서 간에 다 뿌려놓고 오는 거예요. 자,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한다고 했죠? 쭉쭉쭉쭉쭉 흡수해서 간으로 지나가면 간에서 야, 너 가지고 온 영양소 다 내놔. 이렇게 하면 영양소 여기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찌꺼기만 가지고 하대정맥, 인페리얼 베나 카바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문맥이 왜 중요할까요? 에너지를 총 수집하고 있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좀 더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간경변증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리버 시로시스라고 해서 간의 조직이 반복되는 염증이라든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게 간경변증이죠. B형 간염의 대표적인 좋지 않은 예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 경변증이 생겨서 간에 있는 세포, 조직이 딱딱해지면 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간 문맥의 혈액들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 들어갈 수 없을까요? 당연히 길이 좁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잘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80의 힘만 줘도 문맥이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 120의 힘을 줘야 겨우겨우 이 딱딱해진 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관, 문맥은 어떻게 될까요? 간 문맥은 더 넓은 압력이 있어야지 혈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확장되고 늘어나고 올록볼록한 정맥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매끈했던 간 문맥이 너덜너덜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 문맥압 상승을 원인으로 한 식도 정맥류의 발생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도에 있는 문맥의 혈관들의 정맥류, 올록볼록한 정맥류가 생겨서 나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식도 정맥류가 파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터지면 식도 내부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파열이 되니까. 적은 양의 혈액이 파열이 되었다면은 대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식도에서부터 위를 통해서 소장, 대장 거쳐서 항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에서 위액에 의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새카만 흑변, 멜레나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새카만 혈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식도 정맥류에 의한 대변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번 수업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헤마토케지아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멜레나는 상부 소화관의 출혈로 인해서 발생하는 흑색 변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헤마토케지아는요, 혈변은 혈변인데 붉은색 변인 거예요. 붉은색 혈변이 생기는 이유는 보다 하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혈액이 산화되지 않았거나 혹은 위산 등의 영향으로 검게 변하지 않았다면 붉은색 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혈변의 종류는 두 가지, 멜레나, 헤마토케지아가 있다. 그런데 강경변증을 원인으로 생기는 식도정맥류에 의해서 생기는 혈변은 흑변으로 멜레나입니다. 그런데 이 식도정맥류의 출혈이 짧은 순간에 많은 양이 갑자기 터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천히 소화계통을 통해 빠져나가지 않고 울컥 하면서 피를 토하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응급상황 토혈입니다. 헤마테메시스죠. 지금 줄을 쳐드리는 단어들은 다 암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갑자기 피를 와구와구 토를 하게 되면서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응급실로 환자들이 오시는 경우인데 소화계통이 이상해서 피를 토하면서 왔는데 문제는 소화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인은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의 상승과 식도정맥류로 이어진 결과 토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간경변증에서 연결되는 각각의 개념들 잘 이해해 두시면 여러분이 간경변증 환자 간호라든지 병리학적인 질환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되는 혈관이 뭐다? 바로 간 문맥이다. 간 문맥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정신을 움직이는 중심은 뇌이죠. 하지만 육체라는 이 공장을 돌리는 중심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 중요한 장기고요. 중요한 만큼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무게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1에서 1.5kg 정도 되는 조직이고요. 간세포 헤파토사이트가 모여서 조각조각 모여서 이 1에서 1.5kg의 커다란 장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간은 크게 오른쪽에 있는 우엽, 라이트 롭, 그리고 왼쪽에 있는 좌엽, 레프트 롭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서 롭이라는 단어는 엽으로 하나의 조각이죠. 그죠? 그래서 폐 같은 경우에도 이 롭으로 하나의 조각을 분류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우엽, 좌엽으로 분류가 되고 간을 뒤집어서 봤을 때 네모엽인 사각엽, 그리고 꼬리엽 이렇게 네 조각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분류가 되겠고요. 이 구조적인 분류는 여기 간에서 지나가는 횡격막 아래에 낫인대, 겸상인대라는 것을 통해서 구조적인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의 기능적인 분류는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그려놓았는데요. 켄틀리 라인이라고 하는 여기 빨간 지금 파란색으로 덧칠하는 점선이 보이시죠? 간의 하대정맥과 담낭을 기준으로 그어져 있는 켄틀리 라인을 통해서 간의 기능적인 구분이 된대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간에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아래쪽에서 간 문맥이 들어갈 거고요. 문맥이 들어가서 내가 가져온 영양소들을 간세포에 다 저장하고 공급을 하겠죠? 그런 일을 마치고 나면 진짜 텅텅 빈 혈액들이 다시 모여서 하대정맥으로 모입니다. 하대정맥. 그래서 아래 문맥에서 들어온 혈액들이 결국은 하대정맥으로 모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에는 담낭이라는 게 있어서 간에서 만든 담즙을 담낭에 저장을 해서 이것도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하대정맥과 담낭선을 기준으로 켄틀리 라인이라는 선이 있어서 우리가 간의 기능적인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구조적인 구분에서는 이 낫인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간을 잘라보자면 좌엽은 2개로 이렇게 잘라지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낫인대와 제가 점선으로 그어둔 켄틀리 라인을 기준으로 또 간이 구획이 나누어집니다. 이 구획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앞뒤로 또다시 2개의 엽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우엽에서 켄틀리 라인을 포함하는 우엽의 부분들은 위아래 그리고 상하로 총 4개의 엽으로 나누어져요. 4개, 2개, 2개 해서 간은
문맥의 혈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개의 엽으로 총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당장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폐호흡기계에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혈관, 기능 혈관들을 기준으로 이 간의 구조가 나누어지고 어떤 조직에서 암이 생긴다든지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그 조직을 떼어낸다든지 혹은 이식을 한다든지 할 때 막연한 어떤 덩어리 단위가 아니라 이런 혈관 단위로 우리가 롭을 기준으로 해서 이식이라든지 절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설명이 길었지만 자, 이 나딘대라는 것을 기준으로 구조적으로는 좌엽, 우엽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뒤집어 봤을 때 네모엽, 꼬리엽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기능적으로 이 켄틀리 라인이라는 것을 기능적인 구분으로 본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간에는 간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포탈 헤파티스라고 해서 간의 일정한 부위에 오목하게 들어가서 혈관이 안정적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홈을 파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문으로 지나가는 것이 뭐가 있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간 문맥, 포탈 베인, 그리고 간도 먹고 살아야겠죠? 간에 혈액 공급하는 간 동맥, 그리고 간에서 생성한 담즙이 담낭으로 이동하는 간관, 헤파틱 덕트,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관이 간문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간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담즙들은 나중에 간 아래에 부착되어 있는 담낭, 갈브레더의 저장과 농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거, 간문에는 간문맥, 간동맥, 간관이 지나간다. 그리고 간 아래에는 담즙을 농축하는 주머니 모양의 담낭이 부착되어 있다라는 개념 기억하십시오. 자, 간이라는 것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간을 구성하는 가장 단위도 간세포일 겁니다. 이러한 간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간의 기능적인 단위를 이루는데요. 그 기능적인 단위가 바로 간소엽입니다. 간소엽 헤파틱 로뷸라예요. 중요한 개념이고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간소엽입니다. 이 간소엽들이 모여서 결국 거대한 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대 드셨을 때 순대에 간 있잖아요. 순대에서 간 드실 때 간의 식감 어떠셨어요? 쫄깃쫄깃하던가요? 쫄깃쫄깃하지 않죠? 간의 식감은 퍼석퍼석하죠. 입안에 들어오면 뭔가 가루가 부서지듯이 퍼석퍼석하게 부서지잖아요. 이 간소엽으로 만들어진 간을 먹으면 퍼석퍼석하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의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 간소엽의 조직이 부서지면서 우리가 퍼석퍼석함을 느끼는 겁니다. 간소엽이라는 개념이 조금 상상이 되시죠? 그죠? 간소엽, 간의 기능의 구성 단위,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간소엽. 이 간소엽에는 간문맥, 간동맥, 간관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간이 하는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얇은 관들이 또 결국은 모여서 결과적으로 그 간문을 통과해 가게 되는 거고요. 간소엽으로도 자, 여기 그림 보실게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간문맥입니다. 간문맥. 간문맥은 어디서 왔죠? 소화기에서 왔죠? 소화기에서 사용한 어떤 뭐 약물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거 잔뜩 짊어지고 와서 이 간소엽 헤파틱 로뷸라에서 세포들을 만나 쏙쏙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혈관 있죠? 빨간색은 뭘까요? 당연히 간동맥이겠죠? 간동맥에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산소로 자, 먹어라, 먹고 활동해라 이렇게 산소 뿌려주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은 간내담관입니다. 간내담관에서는 이 간소엽에서 생성한 담즙을 담낭으로 이동시키는 관이에요. 간소엽에는 뭐뭐뭐 있다? 문맥, 간동맥, 간관, 요 작은 과지들이 있습니다. 간소엽은 글리스막이라는 결합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제 껍질이 하나 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간관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간세포에서 담즙이 생성이 돼서 모세혈관을 통해 간내담관을 통해 결국 이제 모여라 총담관으로 가고요. 총담관 커먼 헤파틱 덕트를 통해서 담낭 갈브레더로 이동을 해서 농축 저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지나가요.
담즙은 어디서 생성된다? 간세포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담낭은 농축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질문에서 여러분에게 담즙이 생성되는 곳은 담낭이다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OX에서 X 틀렸습니다. 담즙이 생성되는 곳은 간세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문맥, 간동맥으로 혈액이 이동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문맥에서 이제 소화계통에서 영양소를 잔뜩 심은 혈액들이 포탈베인을 통해서 들어오면요. 간에 있는 여기 보라색 약간 길쭉한 이런 구멍이 보이시죠? 유동이라고 하는데요. 유동을 통해서 간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받은 이제 영양소들을 다 공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산화탄소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정맥혈이 돼서요. 중심 정맥으로 모이게 되고 이 중심 정맥들은 간정맥으로 갔다가 간정맥에서 인페리얼 베나 카바 하대정맥, 아래대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 우리 심장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요. 심장에 있는 4개의 방 중에 우심방으로 인페리얼 베나카바가 들어가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리고 우심실에서 이 사용을 다 한 혈액들을 폐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폐순환이겠죠? 혹시 좀 더 궁금하세요? 폐에서 이제 산소를 가득 실은 동맥혈은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을 내리면 좌심실은 힘껏 좌심실을 수축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사용한 혈액 어디로 가나요? 다시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자, 순환계통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간의 기능은 뭘까요? 자, 간의 기능은 교재마다 굉장히 다르게 풀이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기능을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화계통에서 가져온 영양소들을 대사하고 필요할 때 전신에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 외에도 비타민, 철분 등을 저장을 하고요. 우리 몸에 많은 양의 혈액도 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일반적으로 약 5리터의 혈액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60kg을 기준으로. 그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간에 최소 500에서 약 1000ml까지 혈액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간이 파열이 되면은 되게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게 되죠. 복강 출혈이라고 하죠. 간이 파열이 되면 출혈이 된다. 왜? 간에는 많은 양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 대사 공급, 비타민, 철분 저장, 혈액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담즙을 생성을 하죠. 담즙을 생산해서 담낭에서 그것을 농축하고 보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이라든지 독극물들을 먹었을 때 독극물, 약물, 알코올 뭐 이런 노폐물들을 대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 막 피곤해지는 거죠. 자, 간의 기능 한 번 더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간의 기능 첫 번째, 영양소의 대사, 공급, 비타민, 철분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무엇을 타고 포탈베인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서 당대사, 지질대사, 아미노산 대사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포탈베인에서 바로 리버로 간으로 들어가지만요. 지질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좀 떠돌다가 결국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철분, Fe, 그리고 비타민 A, D, K, B12가 저장이 되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비타민 A, D, K, B12를 저장하는 것에서 요것들을 뭐 비타민 C, 비타민 B 뭐 이런 것들로 좀 알파벳을 바꿔가지고 내는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냥 간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영양소의 대사 공급, 뭐 비타민, 철분 저장 이렇게 나가는 문제도 있는데 간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타민 B를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간의 기능에서 담즙을 생산한다고 했죠? 담즙의 저장 절대 아닙니다. 간은 소화액인 담즙을 생산해서 담즙산 빌리루빈을 생산해서 담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시키게 돼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간이 있고 간에서 담낭이 있죠? 간에서 담즙을 생성을 해서 커먼 헤파틱 덕트를 통해 담낭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담낭에서 꺼내서 커먼 바일 덕트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소장으로 뿅 빠져나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 관이 소장에서 듀오데넘이죠.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에서 합성이 되고요. 지방질 유화작용을 수행을 해요. 이런 어떤 지방 덩어리가 내려왔다면은 담즙산을 만나서 이게 좀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지방의 어떤 소화작용에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유화작용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빌리루빈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간의 기능, 독극물, 약물, 노폐물의 대사와 처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간이 알코올 분해한다, 간이 약 먹은 거 분해한다,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새로운 사실 한번 볼게요. 장내 세균이 생성한 유독성 암모니아를 독성이 낮은 요소로 변환을 시킨다고 해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시킨다. 그래서 요소가 혈관 속을 떠돌아 다니다가 신장에서 배설이 돼가지고 소변으로 결국 배출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강한 거를 약한 나쁜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빌리루빈을 글루큐론산에 결합해서 담즙으로 배설을 시키고요. 그리고 알코올 대사 알고 있어요. 약물 대사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여성 호르몬의 비활성화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물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있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시켜서 소변으로 나오게 한다. 여성 호르몬의 비활성화를 수행한다.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만들어서 배설시킨다. 요런 잘 모르는 내용들 중심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간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어려운 문제로도 잘 나오고 교수님 따라서는 주관식으로 중간 기말고사에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번에는 담낭입니다. 담낭 간에서 이미 많이 소개를 했죠. 자, 간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각각의 간의 헤파틱 로뷸라에서 생성을 한 담즙들이 오른쪽 간관, 왼쪽 간관을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총간관, 커먼 헤파틱 덕트에서 모여서 어디로 간다? 담낭관을 통해 가는데요. 이 담낭관은 매끈하지가 않고 올록볼록하죠. 그래서 점막면의 나선 주름을 통해서 좀 이동을 용이하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담낭에서 어떻게 한다? 농축 저장이 됩니다. 담낭의 이름은 갈브레더이고요. 자, 담낭에서 농축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계란 노른자라든지 지방이 많은 물질을 먹어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은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위장간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요. 담낭이 이렇게 뿅뿅뿅뿅 수축이 되는 거예요. 수축이 되면은 담낭에 들어있던 담즙이 빠져나오겠죠. 어디로? 총담관으로 커먼 바일 덕트를 통해 빠져나와서 췌장이랑 하나로 만나는 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뿅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담즙이 12지장으로 배출이 돼요. 어디로 배출된다? 12지장으로 배출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췌장 보도록 할게요. 췌장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췌장은 너무 소중해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췌장 판크리아스라고 하고요. 이자라고도 부르죠. 자, 해부학적으로 구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노란 꼬물꼬물이가 바로 췌장입니다. 12지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췌장의 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췌장의 몸통, 끝부분을 췌장의 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췌장의 기능은요. 외분비 역할과 내분비 역할을 동시에 해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분비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어떤 기관과 도관을 통해서 바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외분비고요. 내분비는 혈액을 통해서 내 호르몬들을 전신에 전달하는 게 내분비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외분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화 효소들이 췌장의 세포들에서 만들어져서 췌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분비 계통에서 또다시 설명은 할 거지만 췌장의 꼬리 부위에는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하는 특수한 내분비 조직이 있어요. 이 내분비 조직에서 호르몬,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을 발생을 시켜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 대사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
우리 몸의 췌장에 있는 이 랑게르한스섬이 고장나서 건강한 인슐린을 내보내지 못하거나 내보내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DM이라고 부르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췌장 좀 더 살펴볼게요. 췌장에서는 외분비부와 내분비부가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외분비부입니다. 외분비부에서는 3대 영양소에 모두 반응하는 각종 소화효소들이 다 나와요. 우리 소화효소들이 구강에서는 침, 아밀라제에서 탄수화물을 분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뭐가 나왔죠? 위에서는 펩신이 나왔죠. 펩신이 나와서 위산이랑 같이 더해져가지고 이게 단백질을 일부 분해를 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했는데 한 판에 다 분해하는 3대장은 누구다? 췌장이다. 췌장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녹말 분해 요소인 아밀라제, 그리고 지방질을 분해하는 리파제, 단백질을 소화하는 트립신 3개가 다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나왔잖아요. 위산은 강한 산성이었죠. pH가 1 정도 되는 강한 산성이었어요. 시큼시큼해요. 이게 12지장으로 넘어오면서 췌장액을 만나서 췌장액에서 위액을 중화하기 위한 중탄산 나트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췌장액은 알칼리성으로 약 pH가 8.5 정도가 돼요. 그래서 12지장에서 내려와서는 이 강산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췌장액은요,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활발하게 분비가 됩니다. 소화관 호르몬에서 세크레틴이나 콜레시스토킨에 의해서 이 췌장액의 분비가 증가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췌장 내분비부도 한번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췌장 내분비부는 호르몬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분비부에서 워낙 강조가 되기 때문에 소화관에서는 가볍게 지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췌장이라는 곳의 꼬리 부분에 랑게르한스섬이라는 좀 특별한 내분비 세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호르몬이 나온다.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랑게르한스섬은 여러분들이 달코미를 많이 드셔서 내 혈액이 달콤달콤한 달코미가 됐을 때 막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요. 식사에 의해서 혈당 변동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달한 걸 많이 드셔서 혈액이 달콤해졌을 때는 이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돼서 근육이나 지방에 저장도 되고요. 그리고 세포 호흡에 이용이 돼서 즉각적으로 ATP 세포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달달한 걸 먹으면 바로바로 힘이 나는 이유겠죠? 근데 다이어트를 계속 하거나 식사가 느려져서 우리가 당분을 소화관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쭉 살아가야 되죠. 내 몸에 있는 걸 꺼내서 먹게 되는 거예요.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는 랑게르한스섬에 있는 알파셀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우리 아까 간에서 에너지 영양소 저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일정한 혈당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정한 혈당은요, 공복 시에 70에서 110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내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내 몸을 계속 달콤한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당뇨는 126보다 이 혈당이 높은 상태일 때 우리가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뇨병 한번 짚어보고 가면요. 당뇨병 우리가 DM이라고 부르죠. 공복시 혈당이 정상적으로는 70에서 110이 돼야 되는데 당뇨병은 126 이상인 것이고, 물론 이것만으로 진단을 하지 않고 뭐 헤모글로빈, A1C라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적혈구에 몇 개의 당분이 붙어 있는가 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도 당뇨는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볍게만 설명을 하자면 났을 때부터 유전적인 이유로 랑게르한스섬에서 올바른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인슐린이 없는 1형 당뇨병이 있고요. 이건 선천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당분 섭취 등등에 의해서 인슐린이 건강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세포에 가서 포도당 글리코겐 합성, 지방 저장을 유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슐린으로 만들어버리는 2형 당뇨병, 이렇게 나누어져요.
인슐린 작용이 부족하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고혈당증이 생기겠죠. 내 혈관에 찐득찐득하고 달콤한 혈액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럴 때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 대사 이상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체중 감소, 다뇨, 다음, 다갈, 다식증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합병증으로 눈에 있는 혈관에 합병증이 생겨서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상처 치유가 지연이 돼서 발가락 부위에 작은 상처가 나도 괴사하게 된다든지, 피부가 가려운 피부장애 등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몹시 중요하죠.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분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소화계통의 어떤 구조나 특성부터 마지막 에너지를 저장하는 간, 담낭, 이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화계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순환계통, 심장 쿵떡쿵떡 뛰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